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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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어렵고 복잡한 보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종민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험 전문가 한명관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은 BCD라 D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슨 뜻이냐면 벌스, 데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초이스,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험이라는 카테고리도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될 중요한 항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을 함께하는 보험 보다 쉽게 설명드리는 최재혁 보험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이제 화장실에 가면 항상 있는 문구가 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보험 불만 제로 전문가들이 머문 보험은 아름답습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이 꽃보다 아름다움을 전하는 전문가 명동일입니다. 네, 꽃보다 아름다운 보험 불만 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첫 번째 칭찬 보험부터 우리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보험은요. 보험 담보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이 선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종민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과연 어떤 담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님,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 제안서를 보면서 혹시 담보가 너무 많은 것 같아라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맞아요. 작은 글씨로 이렇게 계속해서 글씨가 써져 있는데 사실 읽어볼 엄두도 잘 나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실제 가입 고객분들도 이 담보가 이 담보 같고 저 담보가 저 담보 같고 많은 담보 때문에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 제가 영업 현장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담보 개수를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혹시 몇 개 정도 될까요? 담보를 제가 세어봤더니 무려 500개가 넘어가는 담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담보 중에 우리는 뭐가 나에게 필요한 담보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어떤 담보를 선택해야 보험을 잘 가입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담보는 조금 후순위로 미뤄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개가 넘는 담보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담보를 잘 선택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나 담보가 많은지는 오늘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특약들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준비해야 할지 오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담보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먼저 보험의 본질에 다가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왜 가입을 하나요? 앞으로 우리 인생의 리스크들, 우리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험이 닥쳤을 때 이 위험을 무난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 자금을 준비하는 시기도 있고 주택을 마련하는 시기, 차를 구매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노후를 준비하거나 또는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서 잘 인생을 꾸려나가는 도중에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나 큰 질병을 겪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계획했던 계획들이 송두리째
무너지기도 하고요.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잘 살아가는 도중에 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년 정도 투병 기간이 필요하고 치료비도 많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나? 일단 소득은 끊어지고 고정 지출은 부담이 되고요. 치료비도 중복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나요? 차를 팔거나 집을 정리해서 조금 아랫집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될 경우도 있고요. 사업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노후 준비를 좀 늦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바로 보험의 중요성과 보험의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보험료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의무와 함께 우리가 위험에 닥쳤을 때 바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집을 팔아도 되지 않고 사업을 미루지 않아도 되고 무난하게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보험을 이제 어떻게 하면 보험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선택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위험관리론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님 제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질문을 좀 드리면서 퀴즈 형식으로 질문을 네.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위험관리론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앞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들이 산계해 있게 됩니다. 그중에 4가지로 위험을 분류해서 어떻게 이 위험을 잘 대처하는가, 대처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작업이 바로 위험관리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요. 위험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위험이고 또 이런 위험의 횟수도 많은 위험, 너무 큰 리스크죠. 또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인생에 몇 번 경험하지 않지만 한 번 이 위험이 다가올 때는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험, 이런 위험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횟수는 많으나 별로 인생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작은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횟수도 작고 크기도 작은 무시해도 될 만한 위험이 있죠. 자, 이런 위험들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방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위험에서 적극적으로 도망치는 것이죠. 회피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 위험을 맞서 싸워서 적극적으로 축소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위험을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작업.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위험이기 때문에 이 위험을 타인과 공유해서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조금 설명을 돕자면 바로 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게 내가 이 위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저 보유하는 방법. 감수하고 안고 가도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자님, 혹시 운전을 하시나요? 저는 21살부터 지금까지 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운전 오래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잘 운전을 하시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기면증이라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기면증에 우리가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운전을 하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졸음이 오고 어느 순간 자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큰 위험과 아주 많은 횟수의 위험을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위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진행자님이라면 기면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제 스스로도 위험하고 또 운전하는 다른 사람들도 위험할 것 같아서 저는 운전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이렇게 많은 위험과 큰 위험을 앞두고 있다면 그 위험에서 회피하는 것, 도망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 과감하게 운전대를 놓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축소해 보겠다고 껌을 씹고 노래를 부르면서 운전을 하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방법이겠죠.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방법도 무모한 방법입니다. 이럴 때는 운전대를 과감하게 놓아줘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위험 중에는 횟수는 많지만 큰 사고와 달리 크기가 작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 같은 경우 1,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감기에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기에 자주 걸리는 이런 위험들은 횟수는 많지만 크기는 작은 위험입니다.
만약에 진행자님과 제가 자주 보는 사이인데요. 네. 이럴 때 제가 만날 때마다 기침을 하고 콧물을 훌쩍이고 이제 감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한테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일을 많이 하셔서 힘들 것 같으니까 좀 많이 쉬시고 비타민도 챙겨 드시고 좀 식사도 잘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먼저는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감기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씻고 잘 먹고 잘 자고 영양제 챙겨 먹고 이런 부분들이 위험을 어떻게 하라는 의미인가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축소하도록 노력하라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위험들 크기는 크지 않지만 자주 접할 수 있는 위험은 노력을 해서 축소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인생에 몇 번 경험하지 않는 위험이지만 한 번 경험하면 그 크기가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어떤 위험에 해당되냐? 우리가 살면서 큰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를 경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경험하게 되면 그 피해가 너무 막심하지 않습니까? 인적 사고, 물적 사고를 통해서 수천만 원에서부터 수억 원대까지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보면 이 사회에 정말 많은 자동차들이 운행되고 있는데 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의무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가정한다면 보험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무보험 상태로 운전을 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 사고는 늘 있을 것이고 그 사고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에 이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전자는 반드시 의무로 보험을 가입하게끔 해서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만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는 이 위험에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알고서 이런 큰 피해가 있을 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위험을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서 잘 이겨내라라는 의미로 보험을 가입하게끔 만들어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암에 걸리거나 또는 뇌나 심장과 같은 중대 질환을 경험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위험에 처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어떤 담보를 먼저 선택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 큰 위험들, 경험은 많이 하지 못할지라도 한 번 경험하게 되면 너무 큰 위험이라서 집을 팔거나 사업을 미루거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런 큰 위험에 닥쳤을 때 필요한 보험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네 번째 위험은요. 크기도 작고 횟수도 작은 그런 위험입니다. 무시해도 되는 위험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진행자님? 예를 들면은 뭐 작은 화상이나 아니면은 뭐 맞습니다. 넘어져서 다치는 이런 사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피해도 작고 또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않는 것, 작은 화상, 골절 또는 깁스 치료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 보험의 담보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크기도 작은 위험이고 많이 경험하지 않는 위험입니다. 이런 위험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위험들은 보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들이 보면 암 진단비와 같은 큰 위험도 관심이 많지만 골절, 화상 또는 깁스 치료 같은 이런 담보들도 관심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런 진단비 30만 원, 50만 원 치료비를 받는 이와 같은 보상 우리가 받지 않아도 사실 인생에 큰 문제가 없고요. 그걸 받는다고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없어도 우리에게는 강력한 실손 의료비라는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줄여가면서 충분히 이 위험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골절이나 화상, 깁스와 같은 담보를 준비하기보다 그 돈들을 알뜰히 챙겨서 의료비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을 하면 어떨까 하는 내용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손 의료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먼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이런 위험을 먼저 선택하고 내 재무 상태에 따라서
추가적인 작은 담보들은 이제 선택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많은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오늘 어떤 내용이었는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서두에 우리가 어떤 담보를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중요하고 큰 위험을 먼저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운영한다면 그 회사를 운영하기까지 보안업체에 위험관리 비용을 책정을 해서 보안업체에 우리 회사의 보안을 맡기고 또한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자동차 보험을 비용을 내면서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많고 나아가야 될 계획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침해할 수 있고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큰 위험을 먼저 준비하자라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는 설명이고 작은 위험들은 저축으로 오히려 의료비 통장을 통해 돈을 모아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종민 전문가님의 보험 담보 선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내용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음 칭찬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암보험은 오늘 한명관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암보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어떻게 하면 암보험을 잘 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을 할 때 최초에 어떤 설정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먼저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진행자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암에 걸린다고 한다면 이란 생각을 혹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자주 해보지 않았는데 최근에 지인이 암에 걸리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고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좀 더 질문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자세하게 질문을 하자면 그럼 만약에 이건 어떻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이 뭐 직장 생활도 하지 못하고 투병 생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을 겪으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또 가족들도 많이 또 괴로워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 그런 괴로운 감정 속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무섭고 슬픈데요. 그런 생각까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굳이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부동의 사망 원인 1위, 그리고 암 진단율이, 발병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 중대 질환인 암에 대해서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도표를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데이터를 짚어보면서 확인해 볼 건데요.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제시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먼저 도표의 내용을 봤을 때 1999년도에 남녀 전체 우측 좌측 상단에 최초의 그 99년도 당시에는 10만 명 정도가 이제 한 해의 진단이 추가가 됐었는데요. 그 후로 어떻습니까? 10년도, 15년도, 21년도까지 보시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21년도에는 남녀 전체 통계 한 해 동안 약 27만 7천 명 정도가 암에 진단이 되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 수명인 약 평균 83세 정도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략 개수를 우리가 해보자면 남자는 5명 중에 2명, 그리고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암에 진단될 확률이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암 통계치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그 질문을 곱씹어 보자면 내가 만약에 암에 걸린다면이라는 그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암 진단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는 이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망 원인 1위에 진단율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암보험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암보험의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보험 어떻게 준비하나요? 어떤 식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암보험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진단금을 활용하면 우리가 이런 위험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암 진단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최초의 보험을 가입할 때에 처음에 설정한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암 진단비 뭐 3천, 5천, 1억 이런 설정한 가입 금액을 우리가 암이 진단이 되었을 때에 목돈 형식으로 받는 보험금인데요. 그렇다면 먼저는 이 암 진단비를 얼마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암 진단비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뭐 어떤 분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 견해는 다른데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의 소득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설정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A씨와 B씨의 그 내용 상황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달 월 급여가 월 소득이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그 200만 원 급여를 받는 중에 한 달 고정 지출비가 150만 원의 고정 지출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B씨는 월 소득이 500만 원인데 고정 지출비가 4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A씨, B씨 모두 암이라는 큰 질병이 닥쳐오게 되었고 암 진단이 된 상황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지 못한 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암에 대한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A씨, B씨 모두 사전에 암보험을 들어놨는데요. 그때의 A씨, B씨가 들어놨던 암 진단금은 딱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A씨와 B씨의 경제적인 형편이 여유 자금이나 목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았는데요. 그때 A씨와 B씨의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은 어떠하였는가라는 그 결과가 지금부터 잠깐 생각해 보시면 A씨는 한 달에 월 고정지출비 150만 원이었죠. 그러면 1년 12달 하면 얼마입니까? 1년 동안 치료했으니까 고정지출비가 1,800만 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B씨는 한 달에 400의 고정지출비니 1년 동안 4,800만 원의 고정지출비가 발생됐고요. 이 내용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A씨와 B씨 모두 뭐 산정특례라든지 뭐 실손의료비 청구 이런 내용들을 제하고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암 치료비가 약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의 1년 동안 치료비 포함 고정지출비는 2,8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암진단비 3,000만 원으로 충분히 보완하고 암진단비 3,000으로 충분히 치료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B씨는 한 달에 나가는 고정지출비도 그리고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에는 암진단비 3,000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이 예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진단비를 설정하는 그 기준은 다른 누군가의 어떠한 의견이나 견해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득과 경제적인 상황, 그런 형편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암진단비를 어느 정도 설정할지를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치료를 했을 때 경제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부담 없는 정도의 그러한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설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개개인별로 본인에게 맞는 진단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맞는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진단금을 설정하면서 금액도 중요하겠는데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암보험에서 우리가 반드시 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가장 보험 가입 시 중요한 내용이 바로 갱신형으로 가입하냐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냐입니다. 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암이라는 질병이 언제 발병할지, 어떻게 나에게 찾아올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암 진단비를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할 때 갱신형으로 가입할지 비갱신형으로 가입할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왜 암보험을 가입하는 갱신형, 비갱신형과 상관이 있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자, 먼저 우리가 갱신형 보험은 어떤 보험으로 알고 계십니까? 갱신형 보험은 초기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지만 그 계속 주기에 따라서 보험이 갱신이 되고 보험료가 올라가서 전기간 또는 평생 동안 납입한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비갱신형 보험은 어떻습니까? 초기 보험료가 비교적 높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일정 기간, 납입 기간 동안 납입이 끝나면 납입 종료 시부터 만기까지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기만 하는 시스템이 비갱신형입니다. 이런 장단점을 우리가 이해해보고 다음 도표를 통해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도표에 보시면 직업급수가 1급인 한 40세 남성이 100세 만기의 순수보장형으로 진단비 5천만 원 가입 금액으로 설정하여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에 10년마다 갱신되는 갱신형 보험으로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고 한다면 초기 월 보험료가 18,500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나 100세 만기의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했다고 한다면 초기 보험료가 월 71,150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보험 모두 100세까지 유지해서 계속해서 납입했다고 했을 때 총 납입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갱신형 보험은요, 1억 3,800만 원을 납입하게 되고요. 비갱신형 보험은 1,700만 원 정도를 납입하게 됩니다. 차이가 어떻습니까? 어마무시하죠. 비갱신형 보험과 갱신형 보험이 대략 너무나 놀랍게도 1억 2천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거는 단 조건이 갱신형 보험을 100세까지 유지하고 계속 올라가는 금액을 납입했다는 가정하에의 조건입니다. 만약에 조건을 조금 바꾸어서 갱신형 보험을 유지를 하기는 하되 70세까지 납입을 하다가 정확히 80세에 암이 진단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0세에 가입한 그 남성분께서 80세까지 30년 정도 납입한 보험료는 얼마 정도죠? 도표에 보시면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암진단금 5천만 원 받기 위해서 4천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요. 하지만 비갱신형은 역시 어떻습니까? 1,700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100세까지 유지를 안 하더라도 중간 단계에서만 보더라도 역시나 비갱신형이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조건을 좀 더 바꿔서 40세부터 50세까지 딱 10년 납입하는 중에 10년 차에 50세에 암이 진단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0세까지 납입한 10년간 납입한 갱신형 보험료는 총 납입료는 얼마입니까? 대략 2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비갱신형 보험은요, 850만 원 정도죠. 실질적으로 비갱신형이 무조건 좋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진단이 되느냐에 따라서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의 장단점이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진단될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입하고 1년 있다가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진단돼서 진단금을 많이 받게 돼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일반화를 봐야 되는 것이고 통계치와 통계 자료를 근거하여 판단하고 미래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통계의 자료를 한번 볼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연령별 암 발병률에 대한 발생률에 대한 그 통계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60대부터 80대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암이 많이 진단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시면 모든 연령별 우리가 20대부터 0세부터 우리가 쭉 나와 있는데요. 20대, 30대, 40대 올라가다가 언제 팍 치솟습니까? 한 60대쯤, 70대쯤 되면 치솟는 우리가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때 시기에 많은 암 환자가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봤을 때
내가 실제 지금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았고 보험의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갱신형보다는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비갱신형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암 발생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비갱신형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갱신형 보험으로 보장의 기본을 만들어두고 추후에 갱신형 보험으로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저희가 무조건 비갱신형 보험이 좋다, 비갱신형 보험으로만 가입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추후 물가 상승률과 화폐 가치를 생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의 1억이 나중에 20년 뒤에는 20년마다 화폐 가치가 2배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요. 그러면 지금의 1억은 20년 뒤에는 2억 정도가 1억의 가치를 하겠고 20년 뒤에 그리고 40년 뒤에 4억이 지금의 1억 정도의 가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가 상승률까지 생각을 고려를 해봤을 때에 우리가 비록 비갱신형 보험으로 기본 세팅을 하되 60대와 80대 사이에 많은 암 진단율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통계 자료를 두고 그 기간을 집중 보완하여 그 기간 동안에 10년, 15년, 20년 이런 갱신형 보험을 중복 설계하여서 집중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앞에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20대, 30대, 40대 이런 젊은 층이 암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의 내용을 두고 말씀드린 거고요. 내가 이제 60이 넘어서야 보험을 가입한다고 한다면, 암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아예 갱신형 보험으로 짧고 집중적으로 굵게 저렴하게 보장을 준비를 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우리가 특수 상황도 생각을 해보자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이런 가족력으로 인해서 암이 계속 우리 집안에 있었고 가족력을 고려해서 일찍이 큰 금액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이 시기가 나는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젊은 시기에 집중 보완하여 암 진단비를 많이 설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내용은 모든 기준은 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비갱신형이 좋다, 무조건 갱신형이 좋다, 암은 1억 정도는 있어야지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참고는 하되 개인의 소득과 경제적인 형편 그리고 현재의 연령 그리고 가족력이나 특수한 상황들 이런 여러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여 진단비와 보험의 형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설정할 때 많이 어려워하실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본인의 상황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설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접니다. 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보험 전문가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또 달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이런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릴 것이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암보험 한명관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칭찬보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이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 2대 혈관질환보험입니다. 오늘은 최재혁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설명에 앞서 저는 방송에 패널로 출연할 때마다 또 영업 현장에서 고객님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심장질환과 뇌질환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앞서 이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많은 보험 전문가분들과 또 여러분들 주변의 담당 설계사분들이 많이 언급했던 내용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많은 의학 컨텐츠에서도 자주 다뤘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혈관 질환 환자분들의 사례도 종종 접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영업 현장에서 고객님들께 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무감각하거나 나랑은 상관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혈관 질환에 대한 담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더더욱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도 암만큼이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질환인데요. 암에 대한 지식이나 암보험의 중요성은 크게 생각하시고 있는데 반면에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요즘은 2대 질병이라고도 하죠. 이 2대 질병에 대한 지식과 중요성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암 못지않게 중요한 질병이기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암, 뇌, 심장 이 세 가지 질병을 3대 질병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 매체에서 노출되기도 하고 또 직접적인 사례도 다양한데 왜 아직까지도 혈관 질환에 대해선 대부분의 고객들이 무감각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혈관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심내 혈관 질환 보험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왜 중요할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망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 이상의 이유와 설명이 필요할까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 2017년, 2022년 사망 원인에서 계속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순위권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는데요. 또한 이 혈관성 질환은 사망하지 않더라도 영구적인 후유 장애를 남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심혈관, 뇌혈관 질환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출시된 모든 보험사의 상품 중에 필요 없는 보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보험 전문가분들이 말하길 보험을 준비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실손보험을 포함한 암, 뇌, 심장 담보를 뼈대 담보라고 말하는 이유는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네, 심내 혈관 질환 보험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가 치료비가 비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얼마나 가격이 들까요? 네, 심혈관, 뇌혈관 치료비라 하면 크게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0년 분당 서울대병원 기준 뇌혈관 질환 부위별 수술 방법과 치료 비용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뇌동맥류부터 쉽게 설명드리면 혈관이 부풀었을 때 그 혈관을 메워주는 코일 색전술, 부품 부위를 클립으로 막아 혈액의 우회를 도와주는 클립 결찰술, 뇌경색에는 우회술과 혈전 제거술, 뇌출혈 시에는 개도 흡입술과 뇌정의술 등이 있는데 수술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또한 다음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평균 입원 일수 역시 2달에서 길게는 4, 5개월 정도. 입원 일수가 길기 때문에 입원비와 간병비에도 사실 큰 금액이 지출이 됩니다. 또 혈관성 질환은 심각한 장애를 남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활치료비라든가 소득 활동의 부재,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가계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큰 치료비와 큰 비용이 발생하는 큰 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혈관성 질환은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재발할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치료의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재발을 많이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아팠을 때, 다쳤을 때, 입원할 때, 이럴 때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함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부목 치료를 한다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었나요? 또는 그 치료비로 인해 내 가계가 흔들려서 위험해질 정도였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심장질환은 어떻습니까? 자료처럼 심장질환 치료비가 평균 4,480만 원인데요. 심장질환이 왔습니다. 그 당시 치료비가 없어서 이리저리 대출받고 가족들에게 손 벌리고 또 저 같은 가장의 경우는 치료받는 동안 소득 활동이 멈춰버리니, 그리고 더 나아가 후유장애가 남아 소득 활동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바로 가입하는 게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험 전문가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암 포함해서 뇌와 심혈관의 담보를 뼈대 담보라고 하고, 즉 다른 보험은 없어도 이것만큼은 또 이것부터 준비하라고 권고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심혈관, 뇌혈관의 질환의 경우 심각한 후유 장애를 남길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뇌를 단면으로 보았을 때 각 부분이 어느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신체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손상이 이루어진다면 혈관성 질환의 무서움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뇌혈관 질환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손상된 뇌 부위에 따라 운동이나 언어 장애 등 심각한 후유 장애를 남깁니다. 저는 뇌혈관 질환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뇌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가 후유장애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좀 그런 사례들이 전문가님 주변에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후유 장애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 뇌혈관 질환의 후유 장애가 가장 무섭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은 운동 기능 상실, 마비 혹은 언어적인 장애를 가졌을 때 정신적, 심리적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후유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우울증이라든가 후발적인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또는 내 가족이 후유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이라든지 그에 따른 간병 비용, 재활 비용 등 소득 활동의 불가능 등 금전적인 피해도 역시 막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주제인 왜 뇌심혈관 질환이 중요한가, 왜 그렇게 강조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먼저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고 두 번째 치료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우리 분들에게 중요성이 전달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나 어려운 병명은 다 빼고 쉽게 설명드릴 건데요. 사전적인 용어를 그대로 해석해보자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뇌내출혈 또는 뇌경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뇌혈관, 심혈관 질환 단어 그대로 심장과 뇌에 있는 혈관, 즉 핏줄의 질환이죠. 이 핏줄이 뇌로 가서 막히거나 터지면 뇌혈관 질환, 이 핏줄이 심장으로 가서 막히거나 터지면 심혈관 질환인 겁니다. 자, 그럼 원인은 무엇일까요? 흡연, 고령, 가족력 등등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고고당,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 세 가지의 선행 질환으로 인해 생기게 됩니다. 비만 고혈압, 즉 핏줄 속에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이 쌓여버리거나 고지혈증, 이 혈전 침전물이 쌓이거나 당뇨, 피 안에 포도당 수치가 높아져서 피가 뻑뻑해지면 몸 안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 호수의 중간을 막아버리면 손으로 누르면 그 뒷부분은 볼록하고 부풀겠죠. 이렇게 뇌혈관 내에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중간에 막혀서 부풀어 오르는 질병을 뇌동맥류라 하고 보험 범위로 봤을 때는 뇌혈관 담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좀 더 진행되면 좀 더 진행돼서 점점 쌓이다가 막혀버리면 그때는 뇌졸중, 뇌경색이고 그러다 부풀다가 빵 하고 터지면 그때는 뇌출혈인 겁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심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쉽게 이해되셨나요? 이제 우리가 왜 중요한지도 알아봤고 또 어떤 질병인지도 알아봤으니까 그럼 어떻게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뇌혈관, 심혈관 질환을 보험 상품의 시점으로 들여다볼 건데요. 뇌혈관, 심혈관의 보장을 위한 상품은 진단금, 수술비, 입원 일당, 후유 장애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이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위한 보장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가장 넓은 범위로 준비해야 된다. 네, 최재혁 전문가님의 이 2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명동일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중요한 팁이 있다면 아니면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험의 위험도와 그다음에 이제 암보험과 그리고 2대 혈관질환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세 가지를 총망라한 보험이 하나 있어요. 어떤 보험이냐면 이 CI 보험입니다. CI 보험은 위험도가 높은 사망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암과 중대질환, 2대 혈관질환까지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라고 해서 이제 출시가 되었고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 근데 이 CI 보험이 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CI 보험은 종신보험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게 건강보험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우선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건 사망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건강보험으로 알고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CI 보험은 보험의 목적에 맞지 않은 보험을 준비를 하시게 된 거고요. 만약에 건강보험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고 보험을 준비했다라고 하시더라도 CI 보험이 그 보장을 해주는 3대 질환의 보장 범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이 진단비라 하면 의사로부터 당신 암입니다. 아니면 뭐 뇌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입니다라고 진단과 동시에 목돈이 보장이 되는 게 사실 진단비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 CI 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 중대한 진단비는 그 궤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진단과 동시에 보장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정한 중대한이라는 조건을 맞춰야지만 보장이 돼요. 그래서 중대한 암이라든가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신경색 이렇게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야지만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한 때문에 민원율이 조금 높은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중대한 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초기 암이나 아니면 특정 암들을 제외하면은 보장이 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2대 혈관 질환들이 굉장히 좀 보장받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뇌혈관 관련된 중대한 뇌졸중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신경학적 결손이 일어나야지만, 그러니까 내 몸에 뇌졸중 진단 이후에 그리고 치료 이후에 내 몸에 영구적인 그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CI 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3대 질환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신 게 CI 보험이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보험을 한번 점검을 받아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실제로 우리 CI 보험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을 뵙고 왔는데 그분한테도 처음에 여쭤봤던 게 그거예요. 이 보험을 왜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 특히 이제 제가 상담했던 선생님 같은 경우도 혹시라도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중대질환에 진단받았을 때 보장을 받고 싶어서 준비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상황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보장을 못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보험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CI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리빙케어 이런 이름을 가진 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보험과 그 마지막으로 명동일 전문가님께서 CI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보험 담보 선택 방법 그리고 암보험 마지막으로 2대 혈관 질환까지 이렇게 많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된 보장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 시청자 여러분들의 나이와 성별 등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은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